안녕하세요.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와 사업을 하며 어머니와 아내, 아들, 딸과 재밌게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고향에서 성장할 때는 하루빨리 도시로 떠나고 싶어 했었는데 도시 생활하며 고향이 그렇게 많이 그립더라고요. 저의 사연은 한 인물로 인해 역대급 반전을 맞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인물과 얽히고 설킨 무시무시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살의 상경에 대학을 다녔고 스펙을 쌓고 대기업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한 회사에 몸담고 열심히 일했는데 진급에 물먹고 마지못해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나가라고 등 떠밀듯 제 책상을 구석으로 옮겨줘서 버티고 버티다가 그만두게 됐죠. 그렇게 회사에서 나와 재취업에 도전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30 중반이고 경력직 월급을 줘야 하니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학원이나 식당을 홍보해주는 마케팅 회사를 차렸죠. 제가 회사에서 맡았던 일이 마케팅 쪽이라 자신 있어서 선택한 사업이었는데 나름 선전해서 대기업에 다녔을 때 받았던 월급만큼의 순수익을 벌었습니다. 30 후반대까지 사업에 몰두하며 지냈고 결혼 정년기는 조금씩 지나갔습니다. 주변에서 소개를 해줘서 만난 여자들은 제가 감당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큰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한두 번 보고 저의 실체를 알면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답니다. 소개팅을 연이어 받다가 한 선배가 시골에 사는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가릴 처지가 아니니 얼마든지 좋다 하고 시골 여자를 만나기로 했답니다. 며칠 뒤 시골까지 내려가서 소개팅을 했는데 생각보다 예쁘고 단아한 분이 나와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우리 마을에는 처음이에요? 아, 네. 제 본가도 시골이긴 한데 다른 지역이라 이쪽에는 올 일이 없었네요. 그래요? 그럼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제가 돈을 벌어야 하니 제가 사는 서울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도 서울에서 살고 싶었어요. 다행이네요. 소개받은 여자분은 예전에 저처럼 고향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보면 볼수록 호감에다 관심이 많이 생겨서 또 보고 싶더라고요. 여자 쪽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 사귀자고 고백했고 만난 지 3시간 만에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장거리 연애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설렘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 좋더라고요. 나이가 곧 불혹인데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되기 전까지 일을 무리해서 끝내놓고 여자친구를 보려고 기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갔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1년 동안 기차를 타고 서로에게 오가며 연애했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장거리 연애에 마침표를 찍고 서울에서 같이 살게 됐죠. 아내가 된 그녀는 얼마나 손끝이 야무진지 살림을 엄청 깔끔하게 잘하던지 꼭 호텔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날마다 이렇게 살림하면 힘들지 않아? 좀 대충대충 해. 난 원래 이불도 안 개는 사람이야. 대충 해도 뭐라 안 할 테니까 쉬엄쉬엄 해. 내가 집에서 노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 존댓말도 그만해. 우리 부부야. 아니에요. 난 남편 그늘에서 잘 먹고 사는 마누라니까 존경하는 말투로 대하고 싶어요. 당신 편한 대로 해. 아무튼 너무 사서 고생할 필요 없으니까 너무 깔끔하게 살림 안 해도 돼. 그리고 당신 음식은 저 말이지 고향에 있는 어머니보다 손맛이 좋아. 내가 장가 하나는 정말 잘 갔어. 내가 시골에 살면서 신부 수업은 제대로 했죠. 여보,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아내는 집만 잘 치우고 요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활비를 주면 그걸 쪼개고 쪼개서 절약하며 썼답니다. 아내에게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입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넉넉하게 생활비를 줬는데 10원짜리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답니다.
아내는 꾸미지 않아도 예쁘고 아름다워서 꼭 꾸밀 필요는 없었지만 진짜 절약 정신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자주 외식을 하기도 했고 서울의 좋은 곳에 데려가 구경도 자주 시켜줬어요. 신혼부부라 그런지 붙어 다니는 게 좋아서 매주 2-3번씩은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돈이 아깝다며 밖을 구경하는 것 말고는 비싼 식당 같은 곳은 아내가 가지 말자고 잡아 끌었습니다. 도시에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이 지내는 게 안쓰러워서 취미할 걸 하나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뜨개질, 향초 만드는 공방에도 보내봤고 필라테스나 여러 운동을 보내기도 해봤어요. 아내는 재미도 없고 돈만 든다며 한 달 채우고 그만 다니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아내가 먼저 컴퓨터를 한 대 사달라고 했어요. 뭔가 해보겠다고 하니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를 한 대 사줬죠. 처음엔 포토샵이나 엑셀을 켜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얼마 뒤부터는 아내가 게임을 시작했답니다. 당신 게임하네? 당신이 게임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다. 재밌어? 여보, 이 자동차 경주 게임 아주 재밌네요. 나도 운전면허 따서 이렇게 달려보고 싶네요. 게임처럼 운전했다간 사고나. 그렇게 빨리 질주하는 건 게임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요. 뭐가 됐든 이 게임은 참말로 재밌네요. 내 정신 좀 봐. 게임하느라 밥하는 거 까먹었네요. 조금만 기다려요. 아내에게 빈틈이 보이니 귀엽더라고요. 게임도 초등학생들이 하는 자동차 경주 게임을 하니 매우 순수해 보였답니다. 집에서 할 취미를 찾은 아내는 게임을 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냈고 집안일도 여전히 충실히 해줬습니다. 아내의 내조 덕분인지 제 사업은 조금 더 잘 풀렸어요. 일 주는 곳이 늘어서 매일 야근의 연속이었죠. 1년 동안 신혼도 사업도 기분 좋게 하면서 보냈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뒤부터 아내가 다른 게임을 시작했어요. 다른 캐릭터를 죽이고 레벨을 높이는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는 게임에 대해 잘 몰라서 그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아내는 그 게임을 매일 했는데 밤에도 몰래 했어요. 제가 잠들면 방을 넘어가 컴퓨터를 켜고 마우스를 쉼없이 눌러가며 캐릭터 사냥에 나섰답니다. 여보, 잠 안 자고 여기서 뭐해? 게임하는 거야? 적당히 좀 해야지. 왜 야밤에 게임을 해? 여보, 미안해요. 나 사냥 좀 더 하고 잘게요. 오늘 레벨 좀 높이고 자면 내일 술술 풀릴 것 같아요. 당신 게임 중독이야? 당장 꺼. 한 판만 할게요. 이걸 레벨 못 높이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그래요. 사춘기 애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빨리 하고 방으로 들어와. 아내는 밤에도 그렇게 게임을 하더니 제가 일하러 나간 동안에 게임에 미쳐서 살림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전에 깔끔한 정리정돈은 옛말이 되었고 개판 5분 전인 집 상태가 되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도 게임하느라 일어나지도 않았답니다. 당신 진짜 1억이야? 게임 좀 정도껏 하랬지? 지금 아주 큰 놈을 찾고 있어요. 나 이제 레벨업해서 내 캐릭터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만두지 못해? 전기 코드 뽑아버리기 전에 당장 꺼! 저의 화에 아내는 얼른 게임을 끄고 나와 집 정리를 하더군요. 제가 괜히 컴퓨터를 사줬나 싶어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시골에서 외롭게 자란 아내가 딱해 보여서 적당히 잔소리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게임 중독에 빠진 아내가 기어이 사고를 쳤습니다. 알뜰살뜰한 아내에게 이미 생활비 통장을 따로 줬는데 거기 들어있는 2천만 원의 돈을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써버렸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고 게임상에서 쓰는 것인데 그걸 2천만 원 주고 사버렸대요. 당신 미쳤어? 생활비 통장에 돈을 다 게임하는 데 써버렸다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당신이 사춘기 애도 아니고 그런 데다 돈을 쓰면 어떡해? 여보, 미안해요. 내가 게임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이런 사고를 쳤네요. 그거 환불받아. 못 받아요. 아니, 안 받아요.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산 거고 나중에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슈. 여보, 이것도 재테크 중 하나라고 생각해줘요. 뭐? 재테크?
당신 게임 때문에 집구석을 치우지도 않고 자다가도 게임하러 기어 나오는데 이제 더는 못 봐줘. 컴퓨터 내다 버리겠어. 그러자 아내는 컴퓨터 앞에 서더니 두 팔로 막았습니다. 진짜 어린 자식이랑 신랑이 하는 그림 같았네요. 여보, 안 돼요. 나 인학으로 살고 있는데 이걸 나에게서 빼앗아가면 내 인생 망가져요. 이 여자가 진짜 단단히 돌았네. 당신 지금 게임 중독 상태야. 내가 당신한테 컴퓨터를 사주는 게 아니었어. 당장 비켜. 게임은 이제 금지란 말이야. 아내를 밀어내고 컴퓨터를 분해해서 갖다 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날 울면서 밤을 지새웠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다음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더군요. 당신 컴퓨터 때문에 삐진 거야? 여보, 당신 상태가 심각해. 이때 고치지 않으면 평생 게임 중독에 빠져 살 거라고. 그래도 너무해요. 나의 컴퓨터는 보물 1호였는데. 컴퓨터 말고 다른 거 사줄게.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없어요. 컴퓨터가 제일로다가 좋단 말이에요. 철부지 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컴퓨터를 버렸으니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PC방이라는 곳이 있으니 매일 낮에 거기 가서 신나게 게임을 하고 들어왔어요. 저에게 들키지 않게 낮에만 가면 될 것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다 밤에 들어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또 PC방 다녀온 거야? 그렇게 게임이 좋아? 미안해요. 내가 한번 좋아하게 된 건 끝까지 좋아하는 성격이라. 제가 당신을 평생 사랑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못 끊겠다? 여보, 우리 병원에 갈까? 같이 고쳐보자. 아내는 머리를 흔들면서 싫다고 말했고 PC방이라도 자유롭게 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런 배우자를 둔 건 비단 저 하나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게임에 빠진 남편들이 많다고 들었고 비싼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산다는 것도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은 제가 아니라 아내가 게임에 중독이 된 거죠. 아무튼 아내가 게임을 못하게 막고 상담을 받아 치료가 되길 바랬습니다. 병원에 가서 중독 치료를 위해 약을 먹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PC방 가는 걸 끊더라고요. 당신 PC방 안 다니는 거지? 네, 이제 게임은 질렸슈. 왜 그렇게 환장하고 좋아했는지 지도 모르겠슈. 그래, 이제야 내 아내답네. 게임은 백해 무익하니까 절대로 다시 손대지 마. 걱정 마세요. 난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왔으니까. 아내는 게임을 끊고 다른 취미가 생겼는지 외출을 자주 했습니다. 땀나게 운동하는 것이 좋다며 보통 낮에 나가서 2-3시간 요가와 러닝을 하고 들어왔어요. 안심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 또다시 목돈을 쓴 아내의 생활비 통장을 보고 말았습니다. 여기 500만 원은 어디에 쓴 거야? 여보, 돈 쓸 데가 있었어? 말해봐. 그거 우리 친정엄니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는데 제가 보태 쓰시라고 보내드렸슈. 장모님이? 그럼 이체를 시켜드리지 왜 출금을 했어? 그건 엊그제 엄니가 서울에 올라오셨슈. 나랑 밥 먹고 수다 떨다가 내려갔어요. 당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아니요. 미안해요.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500만 원의 행방을 일러주더군요. 몰래 게임을 하고 있었고 또 아이템을 산다고 돈을 썼답니다. 이에 저는 통장을 빼앗고 아내에게 생활비도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얼마나 더 실망시킬 거야? PC방 다시는 못 가게 생활비 안 줄 거야.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사다 줄게. 여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게임을 줄여서 조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끊지 못했으니 생활비는 안 줄 거야. 병원도 다시 다닐 거고. 입을 삐쭉 내밀고 어리광을 부리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게임 중독이 너무 무서워서 주변에 스마트폰 켜고 게임을 하는 소리만 들려도 머리가 어지랬습니다. 생활비를 끊어버리고 저와 같이 장을 보러 가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문자를 해줘서 제가 가정에 필요한 걸 사갔어요. 그리고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자주 가서 아내를 상담받게 했죠. 이번엔 제발 좀 고쳐지길 바랬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일로 저를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게임 중독인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봤더니 남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이건 게임 중독과 차원이 다른 잘못이라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내에게 떠보려고 하다가 현장을 잡고 혼쭐을 내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위치 추적기를 사서 아내 신발에 부착해 외출하면 저는 사업장에서 바로 달려갔어요. 며칠 뒤 아내가 움직이길래 따라가 봤더니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노크를 했더니 문이 열리며 어떤 남자가 누구냐고 묻더군요. 그 남자 뒤로 속옷만 입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확인을 했으니 바로 남자놈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귀싸대기를 날렸어요. 모텔에 와서 남자랑 바람 피우고 게임까지 하고 있네. 아주 가관이구나. 여보,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이 하도 수상해서 따라다녔어.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을 보네. 바람을 피워? 오늘 내 손에 갈려버릴 줄 알아. 아내와 상간남을 구석에 몰아놓고 사정없이 밟아주고 패줬습니다. 상간남에게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그놈이 주둥이를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누나랑 처음이에요. 우리 게임상에서 만난 게임 친구였는데 누나가 먼저 만나서 아이템 주면 자준다고 해서 온 거예요. 누나가 게임상에 유명해요. 남자들이랑 가볍게 만나서 즐기는 걸로 유명하다고요. 뭐? 아주 기가 막히구만. 그래, 그럼 그놈들 연락처랑 주소 다 내놔봐. 선생님, 게임 아이디 다 알고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아니, 네 놈이 다시는 남의 여자 못 건드리게 남자 구실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간다 이 자식아. 선생님, 거긴 안 돼요. 발로 그곳을 짓밟고 후려 갈겼습니다. 이어서 아내도 섭섭치 않게 두들겨 패줬죠. 저는 아내와 바람 피운 놈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답니다. 아내가 불러내서 삼자대면하고 돼질 만큼 아프게 혼내줬어요. 그렇게 상간남들을 작살내고 아내를 쥐잡듯이 잡고 나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바람을 한 명도 아닌 5명이랑 피웠는데 어떤 남편이 용서를 하고 이해하겠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찍어. 당신한테 달라는 거 없어. 조용히 찍고 끝내자. 여보,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이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당신 내 옆에 있으면 송장될지도 몰라. 나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당신에게도 좋을 거야. 나랑 이혼해서 게임을 하든 게임상 만난 남자들이랑 바람을 피우든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당신 인생 찾아가라고. 여보, 꼭 이혼을 해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없어, 이혼해. 질질 짜지 말고 도장 찍어라. 나 들어가서 잘 테니까 내가 다시 나왔을 땐 이혼장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알았냐? 저는 확실하게 이혼하자고 일러주고 이혼장을 거실에 놓고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푹 자고 일어나면 아내가 제가 말한 대로 도장을 찍었으리라 생각했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방문 사이로 장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이혼하기 싫어서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가 장모님한테 대충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이서방, 얘기 다 들었네. 내 딸이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다 들었어. 이서방, 근데 이 기집애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어. 다시는 게임도 안 하고 남자도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자네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이미 결정한 거예요. 도장 찍었나요? 당신 장모님은 뭐하러 부른 거야? 내가 이런다고 이혼을 안 할 것 같아? 제가 확실하게 헤어질 거라고 확언하자 장모님과 아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이서방,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게. 이 늙은 나를 봐서 한 번만 봐주게.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그래서 이사달이 난 거야. 내가 두고두고 혼내주고 다시 가르치겠네. 장모님,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니까요. 다시 가르쳐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시면 되겠네요. 얼른 일어나세요. 그러자 장모님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내 탓이네.
내 남편이 죽고 혼자 밖에 나가서 돈만 벌어서 딸내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 시골 바닥에서 외롭게 큰 게 아마 큰 문제였을 거야. 모든 문제는 나로 인해 생긴 거네. 제발 한 번만. 장모님이 하도 많이 울면서 빌어서 난감하더라고요. 일단 장모님을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장모님,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한 번에 마음을 바꾸지 못하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집사람은 장모님이 데려가 주세요. 잠시 별거하면서 아내의 소중함을 떠올려 볼게요. 아셨죠? 정말인가? 고맙네. 다시 생각해줘서 고맙네. 이혼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진정하시고 아내 데리고 처가에 내려가세요. 알겠네. 내 딸은 내가 데려가서 아주 그냥 혼꾸녕을 내주겠네. 이기집애야, 어서 일어나. 결국 장모님이 아내를 데리고 나가며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이혼을 한두 달 늦게 한다고 생각하고 내보냈네요. 한 달이 지나고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다시 아내와 장모님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가출했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까봐 거짓말하는 것 같아 하루 날 잡아서 처가에 내려갔어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어머, 자네 왔나? 집사람 안에 있죠? 아니, 집 나갔다고 했잖아. 가출했네. 일단 확인 좀 할게요. 내 말을 못 믿는 건가? 그래, 찾아보게. 이혼하고 사라지든 해야지 왜 사람을 귀찮게 구는 건지. 내가 괜히 장모님 때문에 이혼을 미뤘던 것 같네요. 너무 그러지 말게. 나도 내 딸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잘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놈의 기집애가 야반도주를 해서 애미 속을 뒤집어 놓는구만. 장모님,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혼은 무조건 할 겁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내렸던 거고 생각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처가를 샅샅이 둘러보았는데 아내의 흔적이 보이지 않더군요. 짐을 싸서 몰래 야반도주했다는데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장모님, 집사람이 왜 집을 나갔을까요? 나도 모르겠네. 그놈의 게임인지 뭔지 하고 싶어서 나간 것 같네. 아무래도 중독이 심한가 봐. 그건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인가 봅니다. 사실 게임만 중독된 게 아니야. 이 기집애가 인터넷 도박까지 빠졌어. 핸드폰으로 뭘 하길래 봤더니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다니까. 인터넷 도박까지요?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장모님, 저 집사람 찾아내서 이혼할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젠 나도 자네에게 뭐라 못하겠네. 한심한 딸내미가 집까지 나갔으니 어떻게 더 말리겠나.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결국 처가에서 나와 아내를 찾으려고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가출인으로 신고하고 빨리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부여도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내와 통화가 된 모양인데 당장 저와 통화도 하길 원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너무 답답해서 경찰서에 가서 다시 아내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눈앞에서 보이지 않아 속은 편했는데 호적 정리가 안 돼서 찝찝했죠. 일단 기다려보기로 하고 제 할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중간에 제 고향을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 뵈었는데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안색이 별로인 것 같은데. 늙어서 그렇지. 나 아주 멀쩡하다. 노인정도 잘 다니고 놀러도 잘 다녀. 네가 매달 용돈 줘서 호강에 겨워 살고 있지. 그런데 넌 요즘 어떠냐? 어머니, 사실은 저 이혼하려고요. 지금 별거 상태예요. 서울 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것 같구나. 그러게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봐요. 아무튼 집사람이 저지른 짓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께 미주알고주알 아내가 벌인 짓을 말씀드리고 정리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혀를 차며 순진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아내를 찾아서 호적 정리를 하고 재혼하라고 하셨네요.
다시 서울로 올라와 혼자 지내는데 시간은 빨리 흘러갔고 아내가 가출한 지 1년하고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남남이었으니 도장만 찍으면 끝날 텐데 아내가 좀 충격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당신 뭐하고 다녔길래 품에 아기가 있어? 그새 애까지 낳은 거야? 여보, 오랜만에 왔어요. 미안해요. 내가 게임하던 남자랑 놀다가 마음도 주고 몸도 줬는데 애까지 낳게 됐네요. 근데 남자놈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무서웠는지 야반도주 했슈. 에휴, 정말 네 인생은 평범하지가 않네. 끔찍하고 징그럽다. 난 당신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혼장에 도장 찍고 나가. 이젠 호적 정리해야지. 알겠슈. 그렇게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죠? 사과드려요. 알았으니까 도장 찍고 법원에 나와. 끝이니까. 여보, 그런데 오늘 하루만 재워주면 안 되겠슈? 우리 아기랑 갈 곳이 없어요. 뭐? 그래, 하루 자고 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자고 가. 저 여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혹시 저를 다시 받아주고 이 아이를 같이 키울 순 없는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멍청한 여편네야? 나더러 혼의 자식을 같이 키우자고? 진짜 역겹다. 당신이라는 여자랑 결혼한 내가 바보 천치지. 입 다물고 내일 아침에 나가. 알았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네요. 우리 아기는 아빠 없이 커야겠네요. 불쌍한 것. 진짜 불쌍한 건 나야, 나. 에휴, 말해서 뭐하겠나. 말이 통하질 않는데. 아내는 작은 방을 차지하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혼하기도 전에 혼외자 자식까지 낳아온 아내가 괘씸하지만 이미 조금의 정도 남아있지 않아서 화도 나지 않았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아기와 쿨쿨 자고 있어서 그냥 내버려두고 출근했어요. 알아서 나가겠거니 생각했죠.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에 나갔답니다. 일거리가 많아서 다 처리하고 밤 9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갔는데 주차장에 제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또 아내가 무슨 사고를 쳤을까봐 얼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아기는 없었고 집안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뒤져본 흔적이 남겨져 있었어요. 뭔가를 훔쳐간 것 같아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는 서랍을 열어봤는데 싹 다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에 알림 문자를 오지 않게 설정해서 카드 사용 내역을 알기 위해 카드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현금 서비스로 수백만 원을 인출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생활비 통장에 있던 1,000만 원을 싹 빼갔고요. 게다가 제 차를 담보로 사채까지 받았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한몫 제대로 훔쳐서 도망간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당연히 받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사기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이젠 바로 고소를 할 수 있다네요. 제가 입은 피해 금액을 적고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냈답니다. 이제 경찰에 잡히기만 하면 끝장을 낼 수 있었는데 아내가 도망을 잘 다니는지 한 달 동안 잡히지 않았답니다. 어디 숨어서 제 돈을 쓰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죠. 그러다 숨어 사는 것이 무서웠는지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나 신고했어요? 경찰들이 날 잡는다고 왔는데 겨우 도망 나왔어요. 그래, 신고했어, 이 사기꾼아. 내 돈 훔치고 사채까지 쓴 나쁜 여자야. 지금 어디야? 거기 어디냐고? 내 집에 들어와서 이혼하겠다더니 돈만 훔쳐서 나간 거야? 당신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한테 이렇게 연속으로 엿먹인 이유가 뭐야? 여보, 미안해요. 내가 면목 없구만요. 돈이 필요해서 좀 뺐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갚을게요. 아니다. 갚지 못하겠네요. 아내 말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성이 원래 이 모양이었는데 그걸 제가 알아차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당신은 애기가 불쌍하지도 않아? 애 데리고 어디서 뭐하는 거야? 애기는 친정에 가서 맡겼어요. 여보, 나 무서워요. 돈을 다 쓰고 나니까 감옥에 갈 생각이 들고 겁이 나서 살질 못하겠어요.
이게 장난하나? 실컷 날 가지고 놀고 돈까지 다 훔쳐간 여자가 이제 와서 무섭다고? 당신 지금 어딘지 말해! 여보, 미안해요. 내가 게임이랑 도박에 미쳐서 당신 돈도 많이 가져다 썼고 우리 엄니 돈도 훔쳐서 날렸어요. 난 이제 그만 살려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여보, 미안했고 고마웠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고소 취하할게. 내 돈 돌려주고 이혼만 하면 그냥 없던 일을 할게. 아니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벌은 제가 스스로 받을게요. 여보, 참말로 미안했어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걸려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수신 제한이 되었다는 알림이 나오더라고요. 공중전화로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전화 온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틀 뒤 장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큰일이 났다고 해서 주소를 받아줬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모래사장에 유서를 꽂아두고 신발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어갔답니다. CCTV에도 다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바닷가에는 수색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오열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서방, 우리 딸 어쩌면 좋나? 장모님,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기다려봐요.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넓은 바다에 들어가서 무슨 수로 살아 돌아오나? 또 모르죠. 속임수를 쓰고 도망갔을 수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여자잖아요. 자네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나? 우리 딸이 저 차가운 바다 안에 있다고? 죄송하지만 저한텐 사기꾼일 뿐입니다. 제 돈 훔쳐 도망간 사기꾼이요. 아무튼 기다려봐야 한다니까 기다려보죠. 저는 먼저 서울에 올라갑니다. 저 못된 사람 같은 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자네와 결혼한 사람이야. 그 말을 씹고 그냥 제 갈 길 갔습니다. 아내가 실종되고 나서 제 일은 이상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아직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나고 그리운 건 절대로 아닌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또 게을러져서 출근도 늦게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쉬어버렸습니다. 한 달 넘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 여긴 제가 살 곳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흔적도 남겨져 있고 제가 심리적으로 회복을 하려면 떠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접어버리고 집을 팔고 고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내려왔네. 너 정말 서울 생활 정리한 거냐? 네, 고향에 오니까 엄청 좋네요. 나 여기서 살려고요. 잘 생각했다. 나도 혼자 적적했는데 네가 같이 지내면 좋지. 어머니,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오랜만에 어머니의 밥을 먹고 늘어지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화들짝 놀라셨어요. 깜짝이야. 아들, 너 언제 왔니?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침에 와서 어머니가 차려준 밥 먹고 낮잠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나? 아유, 내 정신 좀 봐.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거든. 어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초기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들 하나 있는 게 어머니 신경을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서울에서 바쁘게 살던 녀석이 날 어떻게 신경 쓰냐. 엄마는 괜찮다. 어머니, 그래도 약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면 좋아질 거래요. 저랑 같이 운동 다녀요. 그러자. 아, 근데 나 지금 기억난 게 하나 있다. 네 장모 말이다. 우리 노인정에 왔었어. 다른 지역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온 모양이야. 네? 그럴 리가요. 이쪽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걸로 아는데 뜬금없이 이 동네로 왔다고요? 그리고 집사람이 바다에 실종됐는데 이사할 정신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봤다니까. 너도 한번 같이 노인정 가보자. 분명히 나올 테니까. 그래서 다음날 어머니를 노인정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거기서 장모님을 뵙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더라고요. 저는 놀라며 장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장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새 이사를 오셨어요? 이서방이구나. 자네 모침 뵙고 나도 많이 놀랐네. 자네 집이 이 동네인 건 몰랐네.
여기엔 왜 이사를 오셨죠? 아유, 이거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겠구만. 나 새 시집 갔네. 내 새 남편이 옆 동네에 집이 있거든. 거기서 산 지 며칠 안 됐네. 딸이 실종 상태인데 새 시집을 갔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만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 장모님도 심히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혼을 하셨다니 참 놀랍네요. 집사람 소식은 없죠?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 있겠지. 장모님,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집사람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건가? 뭐 그럼 내가 우리 딸이 살아있는데 감추고 있다는 건가? 날 뭘로 보고 그딴 소리를 하나? 장모님,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진짜 집사람이 바다에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사기꾼으로 잡히는 게 무서워서 쇼를 벌이고 숨은 것 같다고요. 내가 당한 게 있어서 의심이 충분히 간다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화를 버럭 내셨습니다. 자신의 딸을 2번 죽이는 소리를 하느냐며 삿대질을 하며 침을 열심히 튀겨가며 뭐라 하셨어요. 저는 괜한 말을 한 것 같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노인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노인정에 오시지 않았다 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려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나 아까 전에 며느리 봤다? 논길을 걷는 걸 봤어. 어머니, 치매가 심해지셨어요? 그럴 리가요. 실종된 사람인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며느리가 분명해. 진짜요? 어딜 가면 볼 수 있는데요? 논길로 가보자. 아마 거기서 일하고 있을 거야. 저는 장모님이 이 마을에서 살고 있으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꾼이 바다에 빠진 쇼를 벌이고 숨어 사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논이 깔린 길을 지나가는데 바로 손짓을 하셨어요. 저기 있다, 내 며느리. 네 마누라가 저기서 모내기 하고 있다고.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여자의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틀렸더라고요. 에이, 어머니, 제 아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뭐? 며느리가 아니었어? 이상하다. 내 며느리처럼 느껴졌는데. 치매 초기인 어머니는 괜히 딴 사람을 며느리로 착각하셨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희 모자가 대화하는 걸 보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드님이랑 같이 계시네요. 저한테 며느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그 어머니가 착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노처녀라서 누구의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으니 꽤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죄송해요. 여기 근처 사시나 봐요. 네,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저기 파란 집에 살아요.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또 뵐게요. 어머니, 확인했으니까 얼른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다시 약을 지어왔어요. 한 달 정도 시골에서 살다가 일이 필요해서 노처녀라고 소개했던 여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시켜달라고 했죠. 어르신은 자신의 딸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고 일당도 섭섭치 않게 챙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시의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시골 남자가 되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일이 힘들지만 아주 재밌었습니다. 성재씨, 농사가 재밌네요. 하루 이틀하고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잘 버티시네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고 어머니를 모셔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분은 왜 같이 안 오셨어요? 그게 설명하면 긴데 저랑은 이혼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작에 도장 찍었어야 했는데 그걸 미루다가 아직 호적 정리가 안 됐네요. 그리고 아내는 실종 상태고요. 아유, 저런 큰일을 겪으셨구나. 큰일을 겪고 순자씨처럼 좋은 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그냥 칭찬이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서 해석하세요. 저는 농사일을 하며 성자씨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평범한 외모이지만 일하는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하루 종일 봐도 집에 가면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호적 상태가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고
성자 씨는 미혼인 아가씨라서 섣불리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1년이 흘렀습니다. 새 시집을 간 장모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이서방, 우리 딸 사망 처리가 됐네.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바다에 빠져 실종된 거라 1년 만에 사망 처리가 됐다고 했어요. 아내는 바다에 빠진 걸 사기친 게 아니었나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는 사별한 걸로 정리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만 가보세요. 자네 우리 딸 앞으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지? 그거 얼마나 되나? 저는 순간 머리가 번뜩였습니다. 그동안 저와 아내의 보험금을 자동이체로 해놔서 적지 않은 보험금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꽤 됩니다. 사망보험을 4개씩 들었으니까요. 뭐? 4개씩이나? 자네 내 딸이 그렇게 될 줄 알고 보험을 들어놓은 거 아니야? 그럴 리가요. 결혼하자마자 들어놓은 겁니다. 그래? 아무튼 그럼 내 딸의 보험료 중 나한테 얼마나 줄 건가? 뭐라고요? 장모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내가 왜 장모님한테 보험금을 줘야 합니까? 집사람이 내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건 그거고, 그리고 자네가 받을 보험금이 훨씬 많은 거 아닌가? 나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네. 장모님, 보험금 모두 제가 냈습니다. 수혜자도 저고요. 이건 고소를 하나마나 모두 제가 받게 되거든요. 괜히 허파에 바람든 말씀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라고 했더니 성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손녀 키우는 거 알지? 내 딸이 낳은 자식을 키우고 있단 말이야. 그 애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내 새 남편 눈치 보여서 꼭 돈을 받아야 해. 웃기는 말씀만 하시네요. 집사람이 혼의 자식을 낳은 건데 그 아이를 왜 제 돈으로 키우겠다는 겁니까? 그만하시고 집에 가서 손녀나 보세요. 장모님은 돈 앞에 눈이 돌았는지 제 뺨을 날렸어요. 이놈아, 내 딸은 원래 순진하고 순수한 아이였어. 자네한테 시집 가고 나서 그렇게 변했다고. 자네 책임이 크다는 거 왜 자네만 모르나?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집사람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바람을 피우고 도박까지 한 건데요. 난 성실하게 사업하면서 살았어요. 아내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 짓들 하라고 부추긴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제 뺨을 날리려고 했는데 이번엔 저희 어머니가 먼저 장모님의 뺨을 갈겼습니다. 이 옆엔 내가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어디서 행패야? 사돈, 딸 잃고 서러워 죽겠는데 보상도 못 받아요? 억울해서 꼭 받아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결단을 내자. 당신이 내 손에 착살이 나든지 아니면 나와 아들을 착살내고 보험금을 가져가든지 해보자고. 어머니가 장모님의 양뺨을 엄청 빠르게 날리셨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수십 대를 갈겨서 장모님은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내 딸의 목숨값을 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내 아들 핏바람 먹고 살다가 뒤져버렸는데 왜 목숨값을 내 아들한테 받아? 뭐라도 받아내야 딸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 완전 도라이네. 그래, 받을 건 내가 주지. 앞으로 정신이 들게 싸대기를 아낌없이 주겠어. 어머니가 장모님을 개처럼 두들겨 패는데 그걸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제 인생에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전처를 생각하니 그렇게 혼을 내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속이 후련했습니다. 한참을 얻어맞은 장모님은 질질 짜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어르신한테 쫓겨났어요. 제 전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재수가 없다며 쫓아내버렸답니다. 그래서 전처가 낳은 혼외자 손녀를 데리고 다른 마을로 떠났다네요. 저는 곧 수억의 보험금을 받아 마음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돈의 일부는 어머니의 노후자금과 혹시 모를 비상금으로 남겨뒀고 나머지 돈으로 농기구 판매점을 차렸어요. 수요가 있으니 장사가 망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적상 싱글이 되자 성자씨에게 고백했습니다. 저기 성자씨, 저 이제 사별남입니다. 전처가 사망 처리됐습니다. 그래요? 가슴이 착잡하시겠어요. 아니요, 성자씨랑 사귈 생각이 설렙니다.
네? 뭐라고요? 저 성자씨 좋아하는 거 아시죠? 느끼셨을 텐데. 자꾸 뭐라는 거예요? 그만 가보세요. 저는 계속 성자씨 주변을 맴돌며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사랑에 빠지게 됐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까지 허락받았답니다. 성자씨는 저와 결혼하면 치매 초기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성자씨, 제가 정말 잘할게요. 하자 있는 놈이랑 결혼했으니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그래요. 나도 이제 남편 그늘에서 편하게 살아봅시다. 농사는 이제 동생이 와서 짓는다니까 이제 완전히 일에서 손을 뗄 거예요. 고마워요. 그럼 우리 아들, 딸 농사만 지읍시다. 그게 뭐예요? 농담도 참 재밌게 한다니까. 농담 아닌데요. 우리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서둘러야 한다고요. 장인 장모님도 얼른 자식 농사부터 지으라고 했잖아요. 어서 집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아유, 내가 못 살아. 저희 두 사람은 결혼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일하는 동안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를 돌봐줬죠. 그게 너무 미안해서 되도록 빨리 퇴근했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지? 저녁은 내가 차릴게. 들어가서 좀 쉬어. 나 힘든 거 없었어. 어머님은 치매가 아닌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어. 총명하시고 엄청 부지런하셔. 나한테 집안일 하나도 못하게 하고 혼자서 다 하셨어. 그랬구나. 어머니가 몸을 많이 쓰니까 정신이 맑아지시나 봐. 아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총명해지신 것 같아. 이게 다 우리 마누라 덕분이라니까. 여보, 고마워. 또 고마울 일이 있는데. 나 임신했다? 그것도 쌍둥이로. 뭐? 임신? 그게 정말이야? 응. 이란선 쌍둥이로 아들, 딸이 내 뱃속에 있대. 당신은 진짜 복덩이야, 복덩이.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정말이지 천국 같았습니다. 정말 착하고 순하고 지혜로운 데다 허튼 짓을 하지 않으니 더할 나위 없었어요. 저희는 이듬해 아들, 딸 쌍둥이의 부모가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건강하고 총명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제 과거 이야기를 해서봤더니 재밌는 것 같네요. 전처가 벌인 짓과 결말까지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는 말보다 본성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말이 전처에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하튼 제 사연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